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우울할까요? 오늘은 신이 내린 꿀팔자라 불리는 장항준 감독의 웃음 뒤에 숨겨진 유전자를 이기는 행복의 공식을 공개합니다. 첫째, 행복에서 환경적 요인은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보통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사면,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만 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만 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의 2005년 연구 결과는 좀 충격적입니다. 돈, 명예, 건강, 결혼 등의 외부 환경 요인 시 우리 행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뿐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쾌락 적응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집을 사도, 큰 성공을 이뤄도, 이쁘고 잘난 사람과 결혼해도 인간은 3개월이면 그 환경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항준 감독이 무명 시절에 통장 잔고가 0일 때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박장대소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는 이미 행복의 10%에 불과한 환경의 족쇄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에게는 어렵고 힘든 환경보다는 그의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할 과거의 환경들을 스스럼없이 대중에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둘째, 행복에서 유전자는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이런 반론도 있을 겁니다. 장항준 감독은 원래 낙천적으로 태어났잖아.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주위 사람들이 대중매체에서 장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하면 원래 낙천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 타고난 유전자가 행복도의 전체를 차지할까요? 유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1996년 리켄과 텔레겐이 진행한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약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행복이 환경의 영향이라면 함께 자란 쌍둥이의 행복도가 비슷해야 하고, 유전의 영향이라면 떨어져 자랐더라도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행복도가 더 비슷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천 쌍의 쌍둥이를 수십 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따로 살아도 유전자가 같으면 행복의 온도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즉, 불우한 환경으로 입양간 일란성 쌍둥이 A와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B가 있었다면 상식적으로는 B가 훨씬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측정해보니 두 사람의 행복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높거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행복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행복의 약 50%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가 결정하는 건 행복도의 절대치가 아니라 범위라는 것입니다. 즉, 유전적 설정값이 50%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40%에서 60%의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 늘 우울한 40에 머물겠지만 근육을 단련하듯 노력하면 늘 상쾌한 60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장항준 감독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재미있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유전적 행복도의 한계를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최상단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고난 기질이 조금 우울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장 밝은 지점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해석의 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환경적 요인과 유전자 이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냐 류보머스키의 2005년 연구 결과는 행복도의 50%는 유전이고 10%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의도적 활동입니다. 류보머스키 교수는 이 40%야말로 우리가 행복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장항준 감독의 필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늘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참 운이 좋아. 다 김은희 작가 덕분이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너무 행복해. 다 나를 좋아해서 너무 행복해. 바로 감사라는 의도적 활동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러내는 심리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쾌락 적응을 늦추고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장 감독은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가벼운 웃음 소재로 만들기도 하고 남들은 흘려버리기 쉬운 소소한 것들에게도 재미난 의미를 부여하는 뛰어난 감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을 위한 의도적 활동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악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노력을 의도적 활동인 연주 실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수억 원짜리 명품 바이올린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보급형 연습용 바이올린을 타고났기에 악기 자체가 낼 수 있는 유전적 설정값인 소리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명품 바이올린을 가졌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소음만 날 것이고 연습용 바이올린이라도 꾸준한 연습을 한다면 감동적인 선율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가 낮은 행복도를 부여했다는 것은 악기의 성능이 조금 낮다는 뜻일 뿐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을 가장 아름답게 내며 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유전자와 외부 환경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최고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장항준식 행복의 기술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50%의 유전적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50%를 채운 건 그의 삶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장항준 감독처럼 행복 금수저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숨을 쉬듯이 쉬운 긍정이 누군가에겐 뼈를 깎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40%의 노력은 더 가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일으켜세요. 빛이 있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그 의지 자체가 이미 훌륭한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단지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그 40%의 노력이 여러분을 유전자의 감옥에서 해방해 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장항준 감독처럼 허허 웃으며 몇 가지 정도만 감사해 보세요. 오늘 커피가 맛있었네. 비가 안 와서 다행이야. 오늘도 이만하면 행복했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